Q&A 시간입니다. 먼저 태완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대통화 이론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현대통화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현대통화 이론의 기반이 되는 화폐에 대한 해석에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균형 재정은 필요 없다는 현대통화 이론에서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월가에서는 동조론도 있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비판론도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현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화폐의 권한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화폐 발행 권한을 국가가 갖느냐. 아니 국가가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좀 독립적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화폐 발행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독립적으로, 행정부하고 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이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미국 헌법 1조에 보면 화폐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고 돼 있어요. 정부가 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건 애초에 이제 태생이 그렇죠. 정부가 또는 영국 같으면은 국왕이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프랑스하고 전쟁하겠대요. 전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귀족들 모아놓고 이제 너는 군대 몇 명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할당하니까 이게 다 국민들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방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왕한테 이제 사인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의회가 만들어진 건데,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면 이거는 함부로 하지 마라. 행정부, 국왕이 함부로 하지 말고 이거는 국민들의 대표가 결정하자, 의회가 결정하자, 이런 것이죠. 이 정신에 따라서 미국은 헌법 1조에 화폐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행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의회가 갖고 있죠. 근데 현대 통화이론 이건 뭐냐면 그 옛날로 돌아가서 의회한테 맡겨놓지 말고 또는 중앙은행한테 맡겨놓지 말고 국민이 그 선거로 뽑은 행정부가 결정하자. 화폐를 찍자라는. 중앙은행은 그냥 윤전기 돌리자라는. 윤전기 돌리는 역할만 시키고 정부가 찍어대면 돈을 많이 찍어낼 수 있다. 이게 의회에 가니까 이런저런 문제 있고 야당과 여당이 늘 있고, 미국 같으면 이게 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잘 결론이 안 나고, 또는 지금처럼 하원은 민주당인데 상원은 공화당이에요. 같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민의 돈에 대한 뜻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돈을 잘 못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국민이 뽑으면 하나니까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돈 찍고 중앙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인데, 이게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러면 돈이 마구 찍혀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럼 돈은, 현금이라고 하는 건 내 손에 들어오면 곧바로 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 나는 현금이 아닌 자산이나 또는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걸 사 모아야지, 지금 내가 현금 갖고 있고 하면 안 되죠. 좋은 점은 뭐냐면 금융 자본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금융 자본을 갖고 일을 안 하면서도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돈 갖고 있어봤자 쓸모없다. 이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힘들다.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국제 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경제 문제를 풀려고, 지금 같은 경우 물가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좀 올라가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좀 나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야, 내가 저거 사서 이렇게 저렇게 좀 가공해서 팔면 꽤 돈이 남겠네?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확실히 증가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위해서 국제결제통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찍는 돈이 전 세계적인 구매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오지도 않을 거고 돈을 많이 찍는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미국은 돈을 이만큼 찍어도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요.
해외 물건을 사오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이 안에서만 자꾸 늘어나서 물건은 이 나라는 요만큼인데 돈이 이 나라에 자꾸 쌓여가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현대통화이론의 이론적인 가장 맹점인데, 이 현대통화이론을 미국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미국은 괜찮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찍으면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미국의 물건이 비싸고 저기 다른 나라의 물건이 싼데 미국 돈이 여기 있겠냐고, 저희 가죠. 저 물건을 사온단 말이죠. 돈이 빠져나오고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 안 생기고 그냥 경제가 좀 좋아지고 저소득층이 좀 좋아질 만큼의 약간의 인플레이션만 생길 것이다. 요게 이제 현대통화이론을 미국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국제결제통화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죠. 돈을 찍으면 이 돈이 한국 원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안에서만 돈이지 밖에 나가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찍으면 이 돈이 이 안에서만 다, 근데 물건은 이 안에 이만큼 있고, 우리가 이 원화를 갖고 해외에다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 적용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당연히 이제 통화 가치가, 환율이 대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현대 통화이론은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걸 좀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거에 병폐가 있기 때문에, 병폐가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회라는 걸 만들고 미국이 이제 독립하면서 헌법에다가 화폐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주고 행정부가 화폐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도 말을 못하고 이게 맞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일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블루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은 현물 시장에 비해 기형적으로 커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였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200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이걸 현물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식 시장,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을 현물 시장, 스팟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말고 요거의 가격을 추정하고로 되어 있는 파생 상품 시장이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있죠. 여기 이제 가장 큰 규모인데, 다른 파생 상품 시장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이 전 세계 제일 큰 건 아니고, 예전에는 2000년 초반인가 제가 보니까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의 규모 큰 게 탑 5 안에 한국이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탈리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요. 이게 아마 국민성하고도 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 관계가 있고. 근데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 옵션 시장이 이제 현물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현물 시장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선물 시장이 따라서 100% 따라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이제 흔히 웩더독이라고 해서 개의 꼬리가 개를 움직인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런 식으로 이 파생 상품 시장이 너무 규모가 커져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현물 시장을 움직이기도 한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개별 종목 옵션을 대규모로 매수해서 개별 종목의 가격을 급등시켰다. 애플이나 몇 개 종목을 옵션 매수로 해가지고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이 옵션 시장에서, 소프트뱅크가 옵션 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현물 시장을 움직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꼭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투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좀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코스피 200을 사더라도 현물 시장에서 사면 가령 이제 1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하면, 이거를 선물 시장에서 사면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가
5배, 7배, 심할 때는 10배 이상이 나오기도 해요. 특히 옵션 중에서는 외곽 옵션 이런 거 사면 이 레버리지 정도가 20배씩도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투기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효과는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도박처럼 투기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해지를 위해서도.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질까 봐서 최근에 무슨 악재가 생겼는데 주가가 떨어질까 봐서 내가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까라고 했는데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하락 위험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바생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이 금액이 이제 가령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20% 또는 10%만 거래를 해도 전체 이 주식 100의 가격 하락을 얘가 막아주는, 이 때문에 내가 해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손쉽고 그 다음에 값싸게 할 수 있는 게 바생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생 상품은 해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에요. 근데 해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 기능 때문에 반대로 이제 투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투기를 막으려고 들면 이게 해지 기능도 막아버리면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 투기적으로 소액이 들어와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막는 걸 우리가 2008년에 우리는 좀 많이 했고, 미국도 보면 최근에 옵션 시장에서 한 계약씩 주문 들어오는 주문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라고 하고 거기 로빈후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뭔가 옵션 시장이 교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이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들은 미국 내에서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요 바생상품 시장이 해지 기능과 투기 기능, 여기서 투기 기능이 일방적으로 너무 커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좀 투기 기능이 좀 커지긴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나타나는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아마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크 관리, 이제 뭐 선물 옵션 거래의 원래 목적이 리스크 관리라고, 리스크 해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현물 시장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뭐 이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뭐 기사를 쓰고 시황을 쓰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내가 선물 옵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르면 이 주식시장, 현물시장, 내가 거래하는 이것들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이 선물 옵션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이 움직여서 가격을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단기적이에요. 극히 단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이는 것이지, 또는 뭐 이번에는 소프트뱅크 문제를 좀 사람들이 크게 다루고 월스트리트가 좀 크게 다뤘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소프트뱅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야 주가는 올라가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 크게 벌어보자 생각을 하고 당연히 레버리지가 큰 상품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옵션 거래까지, 뭐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수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들어가고 하면 나타났던 문제지, 다만 이게 소프트뱅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2000년에 그때 IT 버블 한창, 우리나라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주가가 마구 올라갈 때, 그때 개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진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옵션 시장이 또 유명해졌었죠. 와,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나본 어떤 옵션 트레이더는 싱가포르에서 이 옵션을 하다가 서울로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싱가포르 큰 시장에서 왜 서울로 왔냐, 왜 한국으로 왔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싱가포르 옵션 시장에서 그런 말이 돈대요. 옵션 트레이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가 서울이다. 여기 완전히 물 반 고기 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주가 올라간다고 코스피 올라간다고 옵션을 마구 사서 옵션 가격이 이론적인 것보다 너무 비싸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아무 위험도 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에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달 동안 뭐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그것도 몇 달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일을 꼭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물론 뭐 옵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까지 꼭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파생 상품은 그래요. 이게 해지든 아니면 투기든 장기는 아니거든요. 단기예요. 단기. 그것도 한 달 이상씩 끌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든 투기든 파생 상품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코스트 오브 캐리라고 하는 캐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뭐 반은 안 그렇습니다. 보통 투기적인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래 끌고 가지 못해요.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단기간에 길어봤자 뭐 며칠 또는 일주일 이 정도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뭐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뭐 별 의미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파생 상품 시장에서 뭐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말겠지. 뭐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